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올해 71살이죠. 70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그러다가 작은 철물점을 인수했고요. 그 철물점이 잘 되면서 조금씩 사업을 키웠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했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안목이 있었던 건지 산 땅마다 값이 올랐죠. 그렇게 모은 재산이 강남의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은행 예금 수억 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큰 돈이었죠. 저도 뿌듯했어요. 가난하게 자란 제가 이만큼 모았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환갑을 넘기고 나니 문득 두려워지더군요.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평생 우애 좋던 형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사도 안 지내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특히 옆집 박신의 이야기가 충격이었어요. 삼형제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유산 배분 문제로 주먹 다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심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정확하게 나눠주자고요. 그게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직접 공평하게 나눠주면 아이들이 서로 의심할 일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준호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45세의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성실하고 반듯한 아들이었죠. 학교 다닐 때도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뒀고요. 준호에게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지분의 절반을 줬어요. 일주일 후에는 둘째 딸 수진이를 불렀죠. 38살의 수진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와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양보하고 이해하는 아이였죠. 수진이에게는 나머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건물 지분 절반을 줬습니다. 준호와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두 아이 모두 처음엔 놀라더군요. 그리고 사양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받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아버지가 쓰셔야 한다고 했고 수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죠.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결정이라고 받아달라고 설득했어요. 결국 아이들은 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공평하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자식들에게 줬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싸울 일도 없고 제 마음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재산을 나눠준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어요.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습관이 있었어요. 주말 저녁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죠.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런 안부 전화였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전화를 받는 게 제 일주일의 낙이었죠. 그런데 재산을 나눠준 후 첫 주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어요. 혹시 바쁜가 싶어서 제가 먼저 걸지 않았죠.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죄송해요. 그러더니 5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회의가 있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2번은 집에 들렀던 딸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줬죠. 저는 혼자 사는 게 서툴렀거든요. 수진이가 와서 집안을 정리해주면 한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수진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학교 업무가 많다고 하더군요.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 바쁘겠지. 젊은 사람들 요즘 다 바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준호의 전화는 한 달에 1번으로 줄었고요. 통화 시간은 3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죠. 문자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꼭 갈게요. 나중에.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마지막 집이었죠. 20년 전에 산 오래된 2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도 이 집만은 남겨뒀어요. 죽을 때까지 살 곳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정도 받았고 예금 이자가 조금 나왔습니다. 관리비 빼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생활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죠. 사실 돈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사람이었죠. 대화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들은 대부분 자식 자랑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왔는데 용돈을 100만 원이나 주고 갔어. 며느리도 참 착해. 나한테 늘 잘해줘. 우리 딸은 일주일에 2번씩 와.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효녀야 효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서 제가 먼저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연락했죠. 역시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방학 때 한번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방학이 왔지만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애가 학원 다녀야 해서요. 다음에 꼭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또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넉 달째, 5달째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아이들이 잘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급하게 끊었고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발신 기록만 가득했죠. 수신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쓸모 없어진 거라는 걸요. 줄 게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백엔리지 젖도록 울었죠. 그렇게 키운 자식들인데, 그렇게 사랑한 아이들인데. 하지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재산을 준 게 실수였다고요.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한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7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70번째 생일은 정말 좋았어요. 준호네 가족과 수진이네 가족이 모두 와서 저녁을 먹었죠.
손주들이 케이크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그때 찍은 가족 사진이 지금도 거실 액자에 걸려 있죠. 올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길 기대했습니다. 생일 일주일 전부터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혹시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죠. 생일 사흘 전 저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긴 그래서 조심스럽게 적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니? 아빠가 밥 사고 싶은데.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토요일이요? 회사에서 워크숍 있어요. 다음에요. 다음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도 보냈죠. 수진아, 토요일에 손주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아빠가 외식 시켜줄게. 수진이는 더 늦게 답장했어요. 4시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아빠, 그날 남편 회식이라 애봐야 해요. 미안. 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눈이 떠졌죠.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렜어요. 오늘쯤은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혹시 소리를 못 들을까봐 벨소리를 최대로 키워놨죠.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어요. 11시 정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애들이 깜빡했을 수도 있지. 저녁에는 기억하겠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식욕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먹어야 할 것 같았죠. 라면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언제든 울릴 준비를 하고요. 오후 2시쯤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놨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손주도 보였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후 4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면서도 혹시 집 앞에 선물 상자라도 놓여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이었어요. 작년엔 이맘때쯤 아이들이 집에 왔었죠. 케이크를 들고 왔었습니다. 현관문만 바라봤어요. 초인종이 울리길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7시, 8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밖이 깜깜해졌어요. 저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어요. 생일이세요? 네. 축하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그게 그날 들은 유일한 축하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식탁에 컵라면과 케이크를 놓았습니다. 초에 불을 켰어요.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수 씨의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죠.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후, 초를 껐습니다. 소원을 빌지 못했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렸죠. 라면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어요. 케이크는 한 입도 먹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목이 막혔거든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11시 5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수진이었죠.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나중에 밥 사드릴게요. 겨우 두 줄이었어요. 자정 10분 전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겨우 기억해낸 것 같았죠. 준호에게서는 끝내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큰아들은 제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20년 전 49번째 생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준호와 수진이가 용돈을 모아서 넥타이를 선물했었죠. 그 넥타이를 지금도 옷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간 걸까요? 새벽 4시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던 거죠. 재산이 있을 때의 효도는 진짜 효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71번째 생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 달쯤 후였습니다. 새벽 3시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죠.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어요. 준호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네 번째 신호음에서 끊어졌습니다. 수진이에게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다시 준호에게 걸었습니다. 이번엔 5번째 신호음에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지금 새벽 3시예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세요. 응급실은 돈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괜찮으실 거예요. 체한 거 아니에요? 소화제 드시고 주무세요. 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저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은 환했습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요. 숨도 잘 안 쉬어져요. 보호자는요? 혼자 왔습니다. 간호사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피도 뽑았죠.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는 여러 환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였죠. 남편을 부축하는 아내,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아들, 할아버지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는 손녀. 저는 혼자였습니다. 김태수 보호자분.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가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요.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언제든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정밀 검사 후에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혼자서요. 서류에 서명하고 비용을 지불했죠. 병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혼자였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병원에 입원했어. 협심증이래.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보호자 필요하니까 와줄 수 있니? 2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어머 아빠,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준호 오빠한테 연락해 보세요. 준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빠 병원에 입원했어.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와줄 수 있겠니? 저녁이 돼서야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저 이번 주 출장이에요. 부산 와 있어요. 수진이한테 부탁하세요. 사흘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관 조영술도 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자녀들한테 연락했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그러면 난처한데요. 꼭 와야 하거든요. 저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제발 하루만 시간 내줄 수 없니? 수술 동의서 서명해야 한대. 아버지, 저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수진이 불러요. 수진이한테 연락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정말 안 돼요. 다음 주는 어때요? 수술을 미룰 수가 없대. 그럼, 잠깐만요. 1시간 후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내일 점심시간에 갈게요. 괜찮죠? 그래. 고맙다. 다음 날 낮 12시쯤 수진이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빠, 빨리 서명하고 가야 해요. 오후에 수업 있어요. 응, 미안하다. 수술 동의서에 수진이가 서명했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수술 잘 받으세요. 그렇게 수진이는 떠났습니다. 앉지도 않고 서서 서명만 하고 갔죠. 이틀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혼자였어요. 나올 때도 혼자였고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흘 후 퇴원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도 잘 드시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서요. 집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혼자구나. 퇴원 후 1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 약을 챙겨 먹고 산책도 다시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집에 식료품이 떨어져서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혼자 사니까 살 것도 별로 없었죠. 라면 몇 개,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그게 전부였어요. 카트를 밀고 식품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사줘. 손주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저쪽을 돌아봤죠. 과자 코너에 준호네 가족이 서 있었어요.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7살 민준이. 1년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민준이가 많이 컸더군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의젓해졌어요. 저는 카트를 놓고 그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입을 열려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요즘 아버님 어떠세요? 연락하셨어요? 준호가 과자를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뭐?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며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도 그러라고 미리 다 주신 거고요. 그래도 당신이 전화하고 싶으면 해요. 난 바빠 죽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카트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수술하셨다며요.
큰 수술도 아니고 스텐트 시술이에요. 요즘 흔한 거예요. 걱정 마요. 준호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그보다 민준이 학원비 입금했어요? 이번 달 거. 아, 깜빡했네. 내일 할게요. 민준이가 과자 봉지를 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준호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쁘셔. 나중에 오실 거야.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다음에. 자, 이제 계산하러 가자. 세 사람이 카트를 밀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봤죠. 민준이가 준호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손으로 기둥을 붙잡았어요.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카트를 버려두고 마트를 나왔어요.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20분 거리였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봤죠.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먹을 게 없었죠. 마트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으니까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먹지는 못했어요. 한 젓가락 들었다가 그냥 놨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늙고 초라한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죠. 이 사람이 나인가 싶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시켰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주고 나니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미리 다 줬을까? 왜 시험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을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연락을 끊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어렸을 때 꿈이었죠.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모습이었어요. 아빠 높이 높이 밀어줘. 수진이가 그네를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도. 준호가 옆에서 소리쳤어요. 꿈속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말자고요. 기다리지도 말자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더군요. 핸드폰을 열 때마다 아이들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본 그 장면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도구였던 걸까요? 돈을 주는 기계였던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준호의 무심한 목소리, 며느리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민준이의 목소리.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오래된 책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낡은 서류 가방이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은 가방이었어요.
가방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물쇠를 풀었죠. 딸깍. 오래된 소리가 났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 등기부등본, 미국 시애틀의 오피스 빌딩 소유권 증서, 토론토의 물류창고 계약서,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 명세서, 모두 제 명의였어요. 서류를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에게 준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시가로 따지면 약 100억 원이었어요. 작은 돈은 절대 아니죠. 하지만 제 전체 재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건 동네 철물점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망치, 못, 페인트 같은 걸 파는 곳이었죠. 그런데 운이 좋았습니다.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건설 현장 인부들이 제 가게에 자주 왔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 소장님과도 친해졌죠. 어느 날 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김 사장, 건설자재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동네 가게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 직접 납품하는 도매업으로 확장한 겁니다. 몇 년 안에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요. 30대 중반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기 납품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자재만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죠. 수입을 하기로요. 중국과 베트남에서 건설 자재를 들여왔습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30% 저렴했어요. 사업이 급성장했죠. 40대 초반 회사 직원이 50명이 넘었습니다. 연 매출이 200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때 해외 바이어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중국, 베트남뿐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의 건설자재 회사 사람들도 만났죠. 40대 중반 밴쿠버에서 온 한인 사업가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한국에만 해요. 하지만 해외도 좋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안정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밴쿠버에 한인타운이 있어요. 거기 상가 건물 하나 사보세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고민 끝에 투자했습니다. 7억 원 정도 하는 작은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로 임대를 줬죠. 한 달에 300만 원씩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세금도 투명했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년 후 그 건물값이 2배로 올랐어요. 14억이 됐죠. 팔아서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시애틀의 오피스 빌딩 지분이었어요. 50대가 됐을 때는 토론토에도 투자했습니다. 물류창고를 샀어요.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분야였죠.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물류창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제가 산 창고는 10년 만에 가치가 5배로 뛰었어요. 20년 넘게 조금씩 모았습니다. 국내 사업으로 번 돈의 일부를 계속 해외에 투자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요. 왜 비밀로 했냐고요? 처음부터 숨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로 관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국내 사업은 준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물려줄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해외 투자는 제 개인 자산이었습니다. 세무사도 따로 썼고 관리도 별도로 했죠. 50대 후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친구 박 씨 이야기를 했었죠. 박 씨는 저보다 사업을 더 크게 했어요.
자식들에게 일찍 회사를 넘겨주고 재산도 나눠줬습니다. 1년 후 박 씨를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나보고 요양원 알아보래. 같이 살기 불편하다고. 뭐, 회사도 넘겨주고 돈도 다 줬더니 이제 필요 없대. 웃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시험을 해보기로요. 아이들에게 국내 자산만 주고 해외 자산은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만약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저를 계속 잘 모신다면 나중에 다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달라진다면 그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했죠. 결과는 알고 계시죠? 재산을 받자마자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병원에도 오지 않았어요. 생일도 잊어버렸죠. 마트에서 우연히 들은 준호의 말,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그 말. 그게 아이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상업용 건물 3채, 시가 60억 원. 미국 시애틀의 오피스 빌딩 지분, 시가 50억 원. 토론토 물류창고, 시가 90억 원. 스위스 은행 계좌 현금 50억 원. 다 합치면 250억 원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에게 준 100억 원까지 합치면 제 전 재산은 350억 원 정도였어요. 아이들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전부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캐나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월간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건물들은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실도 없었고 임차인들도 만족한다고 했죠. 미국 쪽 부동산 관리자에게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어로요. 20년 넘게 해외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늘었거든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로요. 아이들 곁에 있어봤자 상처만 받을 뿐이었어요. 차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제가 소유한 건물 중 하나에 펜트하우스가 있었어요. 원래는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비워뒀던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출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집은 거의 비워져 있었어요. 가구들은 그대로 두고 갔죠. 이숙자 씨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15년 넘게 저를 돌봐준 분이었습니다. 이숙자 씨는 6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죠. 자식도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매주 2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고 밥을 해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15년 동안 한결같았어요.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왔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이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숙자 씨는 매일 전화를 걸어줬어요. 퇴원 날엔 집 앞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놨더군요. 사장님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자제분들은 못 오셨어요? 응, 바빠서요. 이숙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출국 전날 이숙자 씨를 불렀습니다. 이 씨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이제 이 집은 이 씨 거예요. 이숙자 씨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안 돼요, 사장님. 받으세요. 15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제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그래도 이건,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에는 10억 원이 들어 있어요. 이 씨가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숙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이 씨가 아니었으면 전 훨씬 더 외로웠을 거예요. 사장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캐나다로 갈 겁니다. 거기서 새로 살려고요. 자제분들은 아세요? 아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숙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숙자 씨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이숙자 씨는 제게 저녁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맛있게 드세요. 캐나다 가시면 한식 먹기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가족 같았어요. 식사 후 이숙자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제가 말렸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 씨는 이제 이 집 주인이니까 손님처럼 계세요. 이숙자 씨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죠.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고 아이들을 키웠던 곳이었죠. 준호가 첫걸음을 뗀 거실, 수진이가 피아노를 치던 작은 방.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는 이숙자 씨에게 맡겼어요. 이숙자 씨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꼭 연락하세요. 그럴게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들이었죠. 제가 평생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았어요. 여권을 내밀고 티켓을 받았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빠가. 짧은 문자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남산 타워도 보였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2시간 후 밴쿠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국과는 다른 공기였죠.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건물로 갔습니다. 다운타운에 있는 10층짜리 빌딩이었어요. 1층에는 카페와 식당이 있었고 나머지는 오피스였죠. 최상층 펜트하우스가 제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죠. 넓은 거실과 큰 창문. 창밖으로 밴쿠버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멀리 바다도 보였고 산도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죠.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어요.
준호는 이렇게 썼더군요.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고 무심했습니다. 수진이는 조금 길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전화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서 서랍에 넣었어요. 당분간 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스탠리 파크라는 큰 공원이었죠. 바닷가를 따라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영어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죠. 굿모닝, 굿모닝. 저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공깃밥.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왔죠. 주인 할머니가 친절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이쪽에서 살려고요. 어디 사세요? 다운타운 쪽이요. 좋은 데 사시네요. 자주 오세요. 그럴게요. 도서관에도 갔어요. 밴쿠버 중앙도서관은 정말 컸습니다. 책을 빌려서 읽었죠. 영어 책도 읽고 한국어 책도 읽었어요. 오랜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한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였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두 친절했어요.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이요. 가족은 한국에 계세요? 네. 혼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우리랑 자주 만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등산을 갔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여행도 갔어요.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캐나다에 사는 한국 노인들에게요. 삶이 충만해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진이에게서는 가끔 문자가 왔어요. 답하지 않았죠. 전화도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2년째가 되니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완전히 정착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요.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3년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탠리 파크를 산책했어요. 시월을 따라 걸으며 바다를 봤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인 교회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갔어요. 그라우스 마운틴이나 린 캐년 같은 곳이었죠. 한 달에 한 번은 빅토리아나 휘슬러로 여행도 갔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도 계속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숙자 씨와는 가끔 영상통화를 했어요. 제가 준 집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죠. 작은 꽃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손님들도 많고 재미있어요. 잘 됐네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사장님도요. 캐나다 생활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준호와 수진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가끔 문자가 왔어요. 답하지 않았죠. 2년째부터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었죠. 3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이었죠. 1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스터 김, 위 파운드 섬싱 컨서닝 인 요 팬크리어스. 췌장에요? 예스. We need to run more tests, but it looks like a tumor.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그것도 말기였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베리사리. 이츠 스테이지 4 팬크리에틱 캔서. with treatment, you might have about a year. without treatment, maybe 6 months. 얼마나 남았나요? 치료를 받으면 1년 정도, 받지 않으면 6개월 정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는 하지 않겠습니다. 번 미스터 김, 충분히 살았어요. 괜찮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 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밴쿠버 시내가 보였고 바다가 보였어요.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74년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사업도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죠.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키웠습니다. 마지막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김태수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언 집행을 준비하려고요. 제가 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췌장암입니다. 말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자녀분들께는 알리셨습니까? 아니요. 알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대신 제가 죽고 난 후에 변호사님이 연락해 주세요. 유언 집행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그 전에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있을 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하시겠습니까? 한 달 후에요.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면 다시 한국에 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준호와 수진이를 만나야 했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죠. 걸을 수 있었고 일상생활도 가능했습니다. 출국 전날 교회 친구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형님 한국 다녀오세요. 응, 곧 돌아올게. 언제 오세요? 한 달 안으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밴쿠버 공항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밴쿠버가 점점 멀어졌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게 평화를 준 곳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았던 나라였죠.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었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을 불러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설쳤어요. 내일 아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층 빌딩의 20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지,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계셨어요? 수진이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살아있다. 저는 천천히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48살이 됐더군요.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보였어요. 수진이는 41살. 주름이 조금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준호가 따지듯 물었어요. 캐나다에 있었어. 왜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너희가 필요로 하지 않았잖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우리 걱정 많이 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던 너희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할 말 없지? 괜찮아. 이해해. 너희에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준호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수 선생님께서 유언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셨습니다. 유언이요?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요? 수진이가 황당하다는 듯 물었어요. 살아있지만 곧 죽을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거든. 6개월 남았대. 뭐라고요? 수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준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를 만나려고 왔어.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상업용 건물 3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시가 60억 원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미국 시애틀에 오피스 빌딩 지분이 있습니다. 시가 50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계속 서류를 펼쳤어요. 토론토에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시가 90억 원입니다. 수진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는 50억 원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총 250억 원입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너희의 진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산을 주기 전에는 자주 왔었지.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도 들렀어. 생일도 챙겨줬고 병원에도 왔어. 그런데 재산을 주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아버지, 연락이 뜸해졌어. 병원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도 잊어버렸지. 마트에서 우연히 너희를 봤어. 준호, 내가 하는 말을 들었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산 다 받았으니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알았어. 너희에게 난 돈을 주는 사람일 뿐이었다는 걸. 아빠, 미안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면 다야? 난 평생 너희를 믿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돈만 보고 날 버렸어.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김태수 선생님의 해외 자산 250억 원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가정부 이숙자 씨에게 70억 원, 노인복지센터에 90억 원, 고아원에 90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준호가 물었어요. 이미 줬어. 강남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로. 100억 원이야. 하지만 그게 너희 몫이야. 더 이상은 없어. 아버지, 제발.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돈이 필요 없다고?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부모가 가족이 소중한 건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야.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 이미 너무 늦었어. 하지만 너희 자식들에게만큼은 그렇게 하길 바래. 민준이와 예린이한테는 진짜 부모가 되줘.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서늘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이숙자 씨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꽃집 문을 열자 이숙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어요. 사장님 오셨어요? 이 씨, 저녁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사장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캐나다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다행이에요. 자제분들은 만나셨어요? 응. 오늘 만났어. 어떠셨어요? 글쎄, 그냥 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이숙자 씨와 헤어졌어요. 호텔로 돌아왔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밴쿠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밴쿠버에서 보낼 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준호와 수진이에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제게 진심을 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려 합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군요. 그게 제가 3년 동안 배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입니다.